그들이 교주고 그 밑에 교도들은 너무나 많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죠. 태어났어. 우리 어머니가 불교에 다녀.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교회 가네? 나도 따라가서 거기서 성가대도 하고, 그 교회 언니, 교회 오빠 만나고 그렇게 해서 종교 생활을 해. 해서 우리나라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종교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모스크에 다니고,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평생토록 하는 나라가, 지키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혼나는, 부모한테 혼나는 그런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그냥 태어났더니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슬람 국가든 기독교 국가든 태어났더니 그냥 그 나라 종교에 따라서 나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금교, 황금 금자, 금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모두 다 눈이 벌게가지고 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 이제 근본 교도들 뭐 이렇게 지하드를 선언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제 자본 금교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자본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괴로워하는 이런 시스템에 있는 거는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죠.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더니 아침 저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뭐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회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재물에 이제 하루 종일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하잖아. 아닌가요? 하루 종일 누구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엄마는 아들, 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겠죠. 아들, 딸들이 뭐 이렇게 별 문제 없으면 그러면 뭐 다른 생각들을 하겠지만 하루 종일 부처님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 재물 생각하든지 이렇게 자식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랑 싸웠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골똘하게 또 관제 구설이 있어서 법적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고 막 이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중도적 가치를 찾아야 된다. 어디에 매여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지하드를 선언해서 탈레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제2의 탈레반들은 곳곳에 우리 숨어 있다. 이제 돈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없는 사람을 이 사람 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잘나서 돈이 많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전생에 이렇게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아니면 부모 잘 만나서 그래서 돈 많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계급인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윤리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사기를 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역시 그것도 탈레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중국의 공동 부유를 선언해서 중국인들이 어쩌면 중국인들의 자본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 얘기했죠. 시진핑 정부가 부를 나눠야 된다라고.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아마 세금을 더 많이 내든지 이제 뭐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는 방법이 뭐 세금 많이 걷는 거 그 말고는 뭐 또 있나요? 아니면 몰수하고
몰수는 시작됐어요. 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을 지금 때려잡기 시작했죠. 해가지고 세금 탈세했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기업들한테도 뭘 이제 강제로 배당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당에다 내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주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재물의 탈출 러시, 사람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도 탈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 국제 환법상, 우리나라 환법상 굉장히 해외에 이렇게 자본 유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만 달러 이상 뭘 어떻게 송금하기가 정말 어렵고,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 재벌이 해외에 저기 뭐 이렇게 휴양지 같은 데 가가지고 펜션을 사고 뭐 이렇게 큰 리조트를 사가지고 대저택을 사서 뭐 거기에 가서 비행기를 뭐 타고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통일이 되는 게 더 낫겠다 할 정도로 이제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우리처럼 서민으로서는 참 잘 됐다 이러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이러면서 아무리 이재용이면 뭐해, 아무리 뭐 이렇게 정의선이고 뭐고 이렇게 현대고 뭐 삼성이고 재벌 회장이면 뭐해, 해외로 가져갈 수 없어 그거를. 또 이제 뭐 우리나라는 상속법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데요. 40% 50%에 육박한데요. 서민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이 한 50억 이상,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한 10억 이상만 돼도, 한 20억 이상만 돼도 이렇게 그 자기 아파트를 등기 이전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별로 없는 사람, 우리 아파트 2억 3억짜리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얼마나 고소하지, 고소해. 그렇지 않아도 없어가지고 맨날 아쉬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50억, 100억인 사람들은 그 세금을 30%, 40%, 50%까지 쫙 내가지고 상속세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라가 더 좋아지는 거야. 우리한테 혜택이 하나라도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좀 더 영리해야 돼요. 우리 상속세가 많은 것에 대해서 서민들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정말 피 같은 돈들을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 돼서 그걸 상속하기 정말 이제 그 상속세를 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해마다 얼마씩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10년, 20년 많은 기간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 그게. 정말 철저하게 많이 돼 있어요. 정말 더 해가 갈수록 더 철저해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불만이지.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부를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아니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불행한 일인데요, 본인들한테는. 그런데 그거는 부자들이 불행한 일이지, 가난한 사람이, 서민들이 불행한 일은 아닌 거예요. 서민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60% 이상의 서민들은 그 정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책을 반대해요. 싫어해. 상속세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가난한 사람, 서민들은 좋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이제 주 언론들이나 이제 이렇게 그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서민들이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고, 언론을 장악한 것은 서민이 장악한 게 아니에요. 언론을 장악하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정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재물을 가진 사람, 기득권자거든요. 기득권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혹시 나도 알아? 나도 갑자기 50억,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나 상속세 때문에 걱정해. 아,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50억, 100억 부자가 되면 이거 상속세 내면 참 불편해지는데, 아,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미리, 그럴 확률은 그 1도 생기기 어려우니까요. 0.5%, 뭐 0.1%밖에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좋아해야 될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부자들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정책 좋아요, 나빠요? 반대하는 거 누가 반대하는 줄 알아요? 서민들이 반대해요. 서민들이 정말 답답한 일이잖아요. 부자들 세금 더 많이 내면 이렇게 서민들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런데도 반대는 서민들이에요. 부자들은, 기득권들은 언론을 조작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서 서민들이 앞에 나와서 농성을 하게 하고 불만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뭐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나 뭐 이렇게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놓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그 몇만 달러씩 천천히 그것도 요즘에 쉽지 않아요. 자금 추적이 정말 요즘에는 잘 돼 있어서요. 중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아예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서 해외 회사를 차려서 해외에서 이제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는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을 못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수출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기업의 이익이 엄청나는데 서민들은 이제 이익이 없고 오히려 대출만 심하고 이자 부담만 엄청 커지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수출 기업들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도 돈 많이 벌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국내에 자금이 유입돼.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지? 그거 가지고 뭐 연구 개발, R&D 개발해서 이렇게 기업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넘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푸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낮아져서 돈을 푸는 것도 있지만, 뭐 수출 많이 해서 기업이 잘 돼서 부가 쌓이는 이런,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사람들, 부자들 수십억을 집에다 이렇게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다 하는 말도 생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거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거죠. 부동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이제 다들 부동산에는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부동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대한 이제 환상이랄까 이런 게 있었어요. 부동산 불패다. 조선시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서울의 한양에 땅 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한양의 땅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옛날에 다 한양으로 다 몰렸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뭐 이렇게 그 동네 이렇게 만석군, 천석군 유명하잖아. 만석군, 천석 다 이제 그 땅 사가지고 다 넓혀가지고 그 만석군이 되고 천석군이 되고 그런 게 어떤 그 로망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돈이 많이 생기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부동산, 주택, 이렇게 땅 사가지고는 금방 돈이 벌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주택들을 잔뜩 사고 막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택을 다량으로 보유하면 세금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하고 일본 부동산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동산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본하고 참 다른 거는 뭐냐면, 일본은 이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그때부터 갑자기 팍팍 내리기, 이제 이 엔화가 강세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환율이 1,150원이잖아요. 1,150원이었던 것이 내년 되니까
900원. 후년 되니까 600원. 이렇게 되면 아니 지금 1200원 하던 것이 2년 지나니까 600원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이제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달러가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1200원에 1달러였는데 600원에 1달러면 2배로 내가 달러를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일본은 해외에 뭐 자금 뭐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돈 가지고 계속해서 물건을 이제 환율을 그렇게 올렸는데도 물건이 잘 팔리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그래서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 일본의 부동산들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20%, 30%, 50%씩 자고 일어나면 2배가 돼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도쿄 땅을 전체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 미국이 그때도 세계 최고 부자였잖아요. 도쿄 땅을 다 천황의 마당을 사면 천황의 마당을 팔면 맨하탄을 다 살 수 있다 할 정도, 뉴욕을 다 살 수 있다 할 정도였으니까 일본의 땅값이 그전에도 계속 올랐지만 85년부터 90년까지는 그야말로 수직 절벽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90년도 이때부터 갑자기 또 절벽으로 또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한 것은 버블이 이제 너무 상승했다라는 것이 제일 큰 리스크였고, 그냥 수직 상승을 했으니까 너무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나 정책을 잘 썼으면 올라간 것이 수직 절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때 90년대에 무슨 리스크가 있었다고, 세계에 별로 큰 리스크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을 잘 썼으면 수직 절벽 하강이 하지 않고 그냥 뭐 기간 조정처럼 거기에서 머물고 하락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락을 할 텐데, 갑자기 그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갑자기 6%씩, 처음에는 3%, 그 다음에 5%, 4%, 6%까지 올린 거예요. 금리가 6%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매물이 이제 이렇게 너도 나도 내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당시 85년부터 90년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행에서는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 그러면 1억 2천만 원 대출을 내줬어요. 아니,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억짜리 빌려주는 것도 대단하지. 1억을 빌려주는 것도 대단하잖아. 100% 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1억 2천을 빌려줬어. 왜 그렇게 빌려줬냐면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세금까지 쳐줘서 했는데요. 그럼 은행들은 왜 그렇게 100% 넘게 대출을 내줬냐? 내년 되면 오를 거니까. 내년 되면 오르잖아. 그래서 내년에 오를 거를 미리 반영해서 올해 100% 이상을 대출을 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 상황이면. 무조건 사는 거지. 안 사면 바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일본의 부동산이 당시에 제일 비쌌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 이건 부동산 너무 큰 문제다. 그러니 새로 임명된 이제 한국은행장, 일본은행장이 야, 이거 잡아야 된다. 집값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금리를 6%까지나 올렸으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한두 푼 빌렸겠어요? 여러분들 한 10억 정도 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10억 빌렸어. 그런데 이자가 6%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내던지. 빨리 이거 팔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파산되니까. 그래서 매물이 쏟아지게 됐고 아무도 잡지 않아요, 그 매물들을. 매물 공백이 생긴 거예요. 투매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던지는데 아무도 사질 않아. 그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저걸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만큼 갔는데 내려오는 건 뭐 그냥 중간에 가격도 없어. 중간에서 1억 내려도 1억 받아내는 사람이 없고 2억 내려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부동산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됐던 것이 정책도 문제가 있었고 너무 올라갔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은 디플레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느냐? 뭐 우리나라 아직 뭐 그런 현상들은 세계에서 드물어요. 이제 일단 일본은 환율 제재를 받았어요. 아니 1,200원 환율이 600원으로 되는 환율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당시에 일본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니까. 일본 사람들은 되게 또 이렇게 말을 잘 들어. 미국이 해가지고 야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무역 수지가 완전 적자야. 그러니 환율 좀 올려. 이래가지고 일본이 아 형님이 그러면 형님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율이 두두두 내렸고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그게 아니잖아. 지금도 미국 물러가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지금은 농성까지는 안 하는데 2010년, 10년 몇 년 이런 때는 보면 미국 물러가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 뭐 이렇게 뭐 은혜롭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를 성장시켜주고 그런 건 고마워. 하지만 미국에게 지배당하는 건 싫어. 나 순종적이고 싶진 않아. 이런 사람들이 한 40, 50% 정도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일본은 안 그런가 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환율이 두두두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이 쫙 수직 상승을 해서 그 버블이 터졌다라고 할 정도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일본이나 중국 사이에 아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렇게 등거리 외교처럼 살금살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그런 일을 당하거나 미국한테 그런 일을 당할 확률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런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코로나처럼 또 다른 엄청난 그 뭐 기후 재앙 같은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우리나라도 폭망할 수도 있겠죠. 버블이 꺼질 수도 있겠지. 뭐 아직 버블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렇게 그 리스크는 인구 리스크죠.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꺼질 거냐? 역시 그것도 만약에 인구 리스크라면 그것도 서서히 꺼진다라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푹 해서 5억짜리 아파트가 2억으로 푹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인구라는 게 그렇게 빨리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소멸과 동시에 핵가족화, 뭐 3인 가족에서 2인 가족, 2인 가족에서 1인 가족 점점 가족들이 더 세분화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경제가 나쁘지 않으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런 걸로 자금을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소멸하는 것과 가족들이 1인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 서로 반비례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이제 부동산이 꺼지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도시화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도시화가 됐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광역시들도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요. 다 서울 경기도 쪽으로 청년들은 다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지방에 남아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큰 리스크예요. 부동산의 이런 가격들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중심가는 더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은 이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울산이 이렇게 늘 걱정이고 한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저기 강동에 이렇게 부유식 해상풍력 뭐 단지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십조의 예산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자동차가 더 발전하기도 쉬운 게 아니고 화학단지 뭐 발전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울산에 많은 이런 산업들이 지금 이거 미래가 잘 안 보인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부유식 해상풍력 하면 그래도 적지 않게 술 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걱정이 돼.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아니, 지금 이제 울산의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시장이고, 뭐 국회의원들이고, 과연 노력하고 있나? 이제 법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긴 한데, 계속 계류 중이고, 이게 법안 처리가 빨리빨리 안 돼요. 뭐 이것저것 빨리빨리 처리해서, 바로 설계내고, 바로 내년 초라도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절벽이 돼가고 있는 그런 울산 경기가 그나마 그로 인해서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호황을 또 이룰 수가 있고, 그걸 다 하고 나면 에너지로 또 이제 수소 도시로 또 그렇게 탈바꿈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들은 다른 식으로 또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부유식 해상풍력 말고 다른 더 이렇게 메리트 있는 에너지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유식 해상풍력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5년, 10년 동안은 그걸로 에너지로 우리가 뭔가를 활동할 수 있어요. 비용을 엄청나게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충분해. ESG 이런 것들 때문에. Fit for 55 이거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책이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럼 울산 같은데 야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나 땅 가격이 지금 나름 고점이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나름 고점인데, 그렇다고 뭐 당장 폭락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락하지 않겠나라는, 저기 이제 지방 더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팔려. 이제 안 팔려. 지금도 보살님들이 이렇게 상담 모시고 우리 땅 좀 팔아줘요. 아니, 저 그렇게 멀지도 않아. 북구 여기 거긴데도 우리 이렇게 부추 해오시는 보살님도 맨날 오시면은 땅 좀 팔아달라고. 내가 부동산 중개사도 아니고. 근데 그러시는데, 그게 도시 안에 농지도 이렇게 잘 안 팔려고 하는데, 도시 외곽에 시골에 정말 이제 사람도 점점 안 살고 노인밖에 없는 그런 곳에는 더 어려워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데는 더 계속 갖고 있어봐야 이거 정말 이제 세금만 나가고 참 큰일이다. 처분할 수 있을 때 빨리 처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지방의 도시에 있는 이런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각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분들이 새로운 정책을 써서 뭐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중국 사람들도 땅 좋아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땅들을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지방의 소도시 이런 데는 완전히 소멸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떤 테마를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만이라도 이렇게 해외 자금이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든지, 다른 정책들도 어떻게 써서 이렇게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땅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데는 뭐 그런 방법이라도 어떻게 써서 한다면 그나마 좀 활력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어제 얘기하려 했던 얘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또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또 공부를 많이 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성불하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 죄송합니다.